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양반댁의 마님 이연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죠. 단 한 사람, 그 아인 총각 빼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이연의 얼굴을 때리고 흙탕물이 값비싼 비단 치마를 적셨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만이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소박을 맞았다더라. 시아버지께서 편지를 받으셨다는데 접을 드린다는 소문도 있었지. 가문의 수치라 하셨다지. 이연은 무릎을 꿇고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의 딸로 태어나 양반의 아내가 되었으나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빗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연은 지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다가왔습니다. 대문 옆 작은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총각이 몸을 숙여 나왔습니다. 양반댁의 하인 길복이었습니다. 마님, 길복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떨렸습니다. 제발 일어나십시오. 이 비를 맞다가는 병이 날 것입니다. 이연은 고개를 들어 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하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렸을 텐데 지금은 그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연의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길복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등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장터 근처에 빈 움막이 있습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이 하인 총각의 등에 업히다니 체면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내 체면이 어찌 될까? 이연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길복은 고개를 숙인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체면보다 목숨이 중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 손으로 마님 꽃길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이연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길복의 등에 몸을 실은 이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에 젖은 길을 따라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터 근처 허름한 움막은 양반가의 화려한 대청마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글바닥에 거적 한 장이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까요? 이연은 여전히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밤이면 꿈에서 양반가의 따뜻한 온돌방을 그리워했고 아침이면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죽이라도 한 그릇 드시옵소서. 길복은 매일 아침 장터에서 품을 팔아 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연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새벽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무거운 짐을 나르고 땡볕 아래 남의 밭을 갈았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이연을 생각하면 모든 고통이 견딜만했습니다. 이연은 침묵 속에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쌀밥이 아닌 죽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움막 생활이 계속되며 이연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하얗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처음에는 물깃기조차 버거웠던 이연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빨래도 하고 움막 주변도 쓸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시중을 드는 몸종들 덕에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던 이연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린 듯 했으니까요. 길보가 어느 날 이연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매일 이렇게 고생할 수는 없지 않니? 길복은 놀란 눈으로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너 혹은 하인이라 불렀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님께서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힘닿는 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비록 양반가의 마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니 그날 오후 길복은 장터에서 한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노파는 쌀겨와 콩가루를 섞어 손을 닦고 있었는데 거칠었던 손이 보드랍게 변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무엇입니까? 길복이 물었습니다. 이거 쌀겨랑 콩가루를 섞은 것이요. 여기에 약간의 들국화 가루도 넣었지. 장사하다 보면 손이 거칠어지는데 이거 바르면 손이 보들보들해진다네. 내 딸아이가 시집갈 때도 이걸로 손 관리했다우. 길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길복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장터에서 노파가 쌀겨와 콩가루를 섞어 손을 닦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요? 마님 손맛 가루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요? 이연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장사를, 양반의 딸로 살아온 내가. 이연의 눈앞에는 양반가의 엄한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장인과 노비는 천하다. 양반의 딸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길복의 설득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쌀겨 가루는 이연도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궁녀로부터 배운 비방이었으니까요. 이연의 어머니 또한 몰래 이 방법을 써서 손을 보드랍게 유지했습니다. 그럼 작은 주머니에 담아 향을 더해보면 어떨까? 홍화꽃잎을 말려 섞으면 향이 좋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장식을 예쁘게 해야지. 이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길복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마님의 손길이 닿으면 분명 더 좋은 물건이 될 것입니다. 제가 내일 당장 재료를 구해오겠습니다. 이연은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이제 그저 의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장사가 양반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양반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삶이 시작될 것이란 예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움막의 작은 창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은 이연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꿈속에서 이연은 장터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은 없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이연은 처음으로 장터에 나섰습니다. 작은 멍석을 깔고 앉아 길복이 구해온 작은 주머니들에 정성껏 만든 쌀겨, 콩가루 혼합물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이 장터 바닥에 앉아 장사를 한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기, 저 가루는 뭐유? 지나가던 안악이 물었습니다. 이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쌀겨와 콩가루를 섞어 만든 손 세정분입니다. 거친 손을 부드럽게 해주지요. 안악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길복의 권유로 한 봉지를 사갔습니다. 첫 손님이 생긴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10봉지 중 8봉지가 팔렸습니다. 이연의 얼굴에는 어느새 활기가 돌았습니다. 마님, 잘 되었습니다. 길복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만들어 가져와야겠습니다. 다음 날은 15봉지를 준비했고 그 다음 날은 20봉지로 늘렸습니다. 이연은 점점 더 많은 재료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들국화 가루, 홍화꽃잎, 심지어 멀리서 구해온 귀한 향료까지. 봉지도 비단 조각으로 예쁘게 꾸몄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님 손가루라 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구려. 내 손이 한결 보들보들해졌소. 양반집 마님이 만든다더니 과연 다르구려. 이거 바르면 시집가는 딸아이 손이 고와질까? 한 달이 지날 무렵 이연과 길복은 장터에서 단골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연의 솜씨는 나날이 발전했고 이제는 마님 손가루를 찾아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반집 부인네들도 몰래 한여를 보내 사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마침내 그 소식은 이연을 내쫓았던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익숙한 가마가 장터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연의 전 남편 김도령이었습니다.
여보. 김도령은 이연 앞에 다가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이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려 2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리워했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마님께 무슨 용건이십니까? 길복이 앞을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길복을 무시한 채 이연에게만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소. 시아버지께서 거짓 편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소. 이제 돌아오시오. 당신의 방은 그대로 있소. 이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시 양반가의 마님으로 돌아간다. 따뜻한 온돌방, 비단 옷, 하인들의 시중, 모든 것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마님, 길복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양반, 마님 아니었어도 올 분 아닙니다.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것입니다. 이연은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장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봄바람처럼 흔들렸습니다. 장터의 움막으로 돌아온 이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도령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돌아오시오. 단 3마디였지만 이연의 마음은 경랑 속을 헤매는 배와 같았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양반가의 마님이 되는 것이지. 이연은 낡은 이불 위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해였을까? 그렇다면 왜 그날 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을까? 한편 길복은 움막 밖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연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너무도 이기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마님이 이런 공공한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다음 날 아침 이연이 깨어났을 때 길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막 한 구석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 일이 있어 며칠간 자리를 비웁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연은 쪽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길복이 없는 움막은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길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혼자서 장터에 나가 마님 손가루를 팔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했습니다. 5째 날 저녁 김도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옷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내일 아침 가마를 보내겠소. 결정하셨다면 이 옷을 입고 나오시오. 김도령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연은 비단 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비단의 감촉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장터에서 단련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하얗고 보드라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일에 단단해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양반가의 마님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움막 문이 열리고 길복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마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길복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멀리 해안가에서 특별한 조개 껍질 가루를 구해왔습니다. 이것으로 말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산에서 구한 약초로 떡분과 허브향 정분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연은 길복이 가져온 갖가지 재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단 옷이 눈에 들어왔고 길복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양반이 또 왔었군요. 길복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가마를 보낸다고 했다. 길복은 잠시 침묵했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해낼 수 있어야죠. 마님은 돌아가실 분일지도 모르니. 그 말에 이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복은 마치 자신이 떠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움막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연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양반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소박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새벽녘 이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도령이 보낸 비단 옷을 입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길복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연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달간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힘이 되어 주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난 역시 양반의 딸이야. 내 자리는 그곳이 아닐까? 이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가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마지막으로 장터와 움막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가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이연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하던 중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씨. 복단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연을 돌봐온 하녀였습니다. 복단아. 이연은 반가움에 복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복단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복단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이연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방 안은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누군가 물건들을 뒤져 헤집어 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이연이 물었습니다. 도련님이십니다. 매일 밤 아씨 방을 뒤지셨어요. 무언가를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복단이가 말했습니다. 이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도령이 자신의 방에서 무엇을 찾았단 말인가?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비밀 서찰과 인장. 그것은 큰 재산이 적힌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복단아, 내 보물함은 어디 있지? 이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도련님이 찾으실까 두려워 제가 숨겨두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복단이는 방바닥에 구석 돌을 들어올리고 작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이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서찰과 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씨, 이것도 있습니다. 복단이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초상화였습니다. 이연은 호기심에 초상화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초상화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한 소년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얼굴은 길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상화를 만졌습니다. 아씨, 어릴 적 저 총각과 잠시 같이 노셨던 거 기억나시지? 복단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아씨 돌잔치였지요. 한 양반 아들이 아씨 돌팔찌를 찾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자신의 돌팔찌를 찾아준 소년, 그 소년이 길복이었단 말인가? 복단아, 길복은 어떻게 우리 집 하인이 된 거지? 이연이 물었습니다. 그건 복단이가 말을 하려던 찰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령과 그의 하인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김도령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연은 재빨리 초상화를 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김도령과 하인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편네만 오면 나머진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놈도 그놈의 장사도. 순간 이연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도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서찰과 인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복을 처리하겠다고? 이연의 마음속에 분노와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길복이 위험하다. 당장 경고해야 한다. 밤이 깊어졌을 때 이연은 양반가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단이의 도움으로 담장을 넘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초상화와 할아버지의 서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따라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장터로, 움막으로, 길복에게로. 길복아,
이연은 움막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움막은 비어 있었습니다. 길복의 짐도 사라졌고 그가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이연은 절망감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일까? 이미 길복은 떠나버린 것일까? 그때 움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은 긴장하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길복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짐을 꾸려 어깨에 맨 상태였습니다. 떠날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마님? 길복은 놀란 눈으로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여기에 양반가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이연은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길복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길복은 몸을 굳혔습니다. 처음으로 마님이 반말을 하며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연은 품에서 초상화를 꺼냈습니다. 이 그림, 당신 기억나세요? 그날 당신이 내 돌팔찌를 찾아준 아이였어요. 길복은 그림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맞아요. 우리는 어릴 적에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도령이 당신을 해치려고 해요. 저는 그것을 알고 바로 왔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길복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위해 양반가를 버리고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마님, 길복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움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령과 그의 하인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빨리 숨어요. 이연이 길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움막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근처를 뒤져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김도령의 명령이 들렸습니다. 이연과 길복은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사의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길복아, 내가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길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 그때 복단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씨, 여기 계셨군요. 빨리 이리로 오세요. 복단이는 두 사람을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암자의 스님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오셨군요. 스님은 길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의정댁 도련님. 이연은 놀라서 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복단이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 총각 영의정댁 도련님입니다. 유모 품에 숨어 키워졌대요. 어린 시절 정변으로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안전을 위해 숨겨진 것입니다. 이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하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더 높은 양반 가문의 자제였다니.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집 하인으로? 이연이 물었습니다. 길복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소녀를,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그 소녀를. 암자에서의 하룻밤, 이연과 길복은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길복의 진짜 이름은 서하였고 영의정 서대감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변으로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서하는 유모의 품에 숨겨져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이연이 있는 집의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 나타나 나를 도와준 거예요? 이연이 물었습니다. 서하는 달빛 아래 이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마님이 소방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님께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이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박을 맞아 내쫓기는 고통조차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도령은 분명 계속해서 그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서찰과
인장을 노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연이 물었습니다. 저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김도령의 악행을 밝혀야 합니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저하는 오랫동안 비밀리에 모아온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김도령이 관가에 바쳐야 할 세금을 빼돌린 기록, 금지된 물품을 밀무역한 증거, 그리고 가짜 편지로 이연을 모함한 증거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관하로 가야 합니다. 저하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하와 이연은 함께 관하를 찾았습니다. 저하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김도령의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관찰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즉시 김도령의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저 공자의 증언과 이 증거들로 보아 김도령의 죄가 명백합니다. 즉시 체포하고 재산을 몰수하겠습니다. 관찰사가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연의 시아버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도령이 자신을 속이고 며느리를 내쫓게 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이런 불충한 자식을 두었으니 내 죗값을 받는 것이로다. 시아버지는 탄식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서하와 이연은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하는 본래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었고 이연은 양반가로 명예롭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양반가의 체면을 쫓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장터에서의 삶, 자신의 손으로 일구는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하님, 이연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이제는 길복이 아닌 서하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어색하시군요. 저는 여전히 마님 곁의 길복입니다. 이연도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럼 나도 여전히 장터의 마님이고 싶어요. 해가 저물 무렵 서하는 이연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움막 앞 작은 뜰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저녁놀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손 내밀면 잡아주시겠습니까? 이연은 말 없이 서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과거의 상처를 넘어 진정한 마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햇수로 5해가 지났을까요? 마님 송가루방은 이제 조선, 팔도 장터의 이름을 알린 인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주머니에 담긴 쌀겨, 콩가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님 말비누, 마님 떡분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연과 서하는 장터 근처에 작은 기와집을 마련했습니다. 움막에서 기와집으로의 변화는 그들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처음과 다름없이 순수했습니다. 봄날의 오후, 장터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연은 가게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아 어린아이들에게 쌀겨와 콩가루로 손을 씻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에 살짝 적셔서 문지르면 보들보들해진단다. 이연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와, 정말 보들보들해졌어요. 저하는 그런 이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느라 바빴습니다. 최근에는 멀리 일본에서 들여온 특별한 흙으로 새 한 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에게 나눠줄 엿도 좀 가져오세요. 이연이 서하를 불렀습니다. 저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엿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초상화에 머물렀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연과 자신이 그려진 그 초상화는 지금도 가게 한켠에 소중히 걸려 있었습니다. 초상화를 바라보던 서하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 때로는 꿈만 같았습니다. 양반의 자제였던 자신이 하인이 되고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은 후에도 장사꾼의 길을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하지만 서하의 마음속에는 한치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연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서하 아버님, 5살 배기 아들 서율이 뛰어왔습니다. 이연과 서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리 오너라. 서하는 서율을 안아들었습니다. 이연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은 듯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였습니다. 해질녘 가게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율은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타 즐겁게 웃었고 이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연이 말했습니다. 저와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마님을 업고 이 길을 걸었던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 당신이 말했죠. 이 손으로 마님 꽃길 만들어 드릴 겁니다라고.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꽃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저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그림 속 두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함께 장터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조박맞은 마님과 하인 총각의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양반의 체면보다 진심을 택한 이연, 신분을 숨기고 사랑을 택한 서아. 그들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땅 어느 사대부가에 꽃보다 고운 마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공씨 마님, 이름은 가이라 하였으니 그 고운 얼굴은 첫눈에 내린 설원 같고 그 눈동자는 깊은 샘물의 별빛이 어린 듯 맑고 영롱하였다 하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꽃이 피면 지는 것과 같은지라 마님의 아름다움도 배상자의 마음속에선 한때의 봄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이란 작자는 한때는 홍씨 마님을 벚꽃보다 고운 얼굴이라 칭송하더니 이제는 그 마음이 변해 딴 여인에게 눈길을 주었다 하옵니다. 조박이라니 이것이 웬 청천벽력이옵니까? 가을 단풍이 물들던 어느 날 홍씨 마님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봉긋한 두 뺨 위로 흐르는 눈물방울은 가을비처럼 서늘히 떨어졌습니다. 버들가지처럼 가녀린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는 마님의 뒷모습이 가엾게도 떨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감히 여쭙건대 어찌 그리 비통해 하시옵니까? 방생이가 마당 귀퉁이에서 나타나 공손히 엎드려 물었습니다. 방생이는 이 집 머슴으로 키는 하늘로 치솟은 소나무 같고 어깨는 단단한 바위처럼 든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가을 나무십 떨어지는 소리만큼이나 부드러웠습니다. 내 주인께서 내게 소박을 내리셨다 하더구나. 마님의 목소리는 바람에 스치는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이 다시금 떨어지려 하였습니다. 조인이 감히 마님의 슬픔을 헤아릴 수는 없사오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방생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니? 내 팔자가 기구한 탓이지. 홍씨 마님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비록 천한 신분이오나 목숨 바쳐 마님을 모시겠나이다. 방생이가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홍씨 마님은 흐려진 눈으로 방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하인이건만 그의 충신만은 단단한 성벽보다 견고하였습니다. 내 마음 고맙다만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날 몸이니 너까지 어찌 함께 가자 할 수 있겠느냐. 방생이의 눈에서도 이슬이 맺힐 듯하였습니다. 소인은 마님 곁에 있기를 원하옵니다. 이 집에 남아 무엇하겠습니까? 배상자 나리께서는 소인을 개보다 못한 종으로 여기시니 차라리 마님을 따라 장터에서 새 삶을 찾고자 하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치는 것 같은 소식을 들었으나 방생이의 마음은 확고하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도 소박이라는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에서 뿌리 뽑힌 꽃이 되는 것이요. 밤하늘에 홀로 남겨진 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당 너머로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마님의 한숨 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함께 가자꾸나. 홍씨 마님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게는 장터 근처에 친정어미가 계시니 그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구나. 방생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인이 마님의 짐을 꾸리겠나이다.
홍씨 마님은 작은 보따리에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담았습니다. 비단 치마 한 벌,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놀이개, 그리고 친정어미의 편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나 가볍게 한 집안의 마님이 길을 떠나게 되었다니 세상사 참으로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준비는 다 하였느냐? 마님이 방생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마님. 소인도 준비를 마쳤사옵니다. 방생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몇 푼의 동전과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마당에 서서 홍씨 마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10년을 살아온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봄에는 매화꽃 향기 가득했던 뜰,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드리웠던 오동나무, 가을에는 붉게 물들었던 단풍나무, 겨울에는 눈 속에서도 푸르렀던 소나무, 그 모든 것들과 이제 작별해야 했습니다. 가자. 홍씨 마님이 가녀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홍씨 마님과 방생이는 배씨 가문을 떠나 장터 근처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을 두 사람은 그때는 알지 못했답니다. 마님의 옷자락이 가을바람에 나부끼고 방생이의 거친 손은 마님의 짐을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낙엽 위에서 바스락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장터는 온갖 사람들의 숨결이 뒤섞인 산생명체와 같았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 끝에 도착한 홍씨. 마님과 방생이의 얼굴에는 여정의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의 고운 얼굴은 이제 가을 낙엽처럼 창백해져 있었으나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깊은 못에 별이 잠긴 듯 빛났습니다. 이곳이 어머님 계신 곳이냐? 마님이 좁은 골목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마님. 소인이 전에 심부름을 왔을 때 본 기억으로는 저 담벼락 너머 초가집일 것이옵니다. 방생이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찾아간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홍씨 마님의 어머니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마님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마님은 그전없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있사옵니다. 방생이가 무릎을 꿇고 마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거리 한편에서는 장터의 북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홍씨 마님은 평생 처음으로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에서 하루아침에 의탁할 곳 없는 과부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마님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씨앗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장터 근처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마님은 방생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동전으로 얻은 누추한 방에서 생전 처음 딱딱한 바닥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었으나 더 이상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님, 소인이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사옵니다. 이른 새벽 방생이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마님이 피곤에 지친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소인이 어제 장터를 살펴보니 양반가에서는 흔한 것이 여기서는 귀하게 쓰인다 하옵니다. 쌀겨와 콩가루로 손을 씻는 법을 아십니까? 방생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야 알지.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인데. 마님이 의아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마님의 그 고운 손길로 만든 쌀겨, 콩가루 송가루는 장터 사람들에게 귀한 물건이 될 것이옵니다. 마님의 비방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팔아 생계를 꾸려보자는 말씀이옵니다. 방생이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홍씨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반가에서는 당연히 하던 일이었지만 장터에서 그것을 상품으로 판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처지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마님이 기운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생이는 장터 구석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고 마님은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여 쌀겨와 콩가루를 구했습니다. 주인장이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도
마님의 고운 얼굴과 방생이의 진심 어린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오. 고운 손 가지고 싶은 아낙네들이여. 양반과 마님의 비방으로 만든 손가루요. 방생이가 장터에서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생이의 입담은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졌고 지나가던 한 아낙이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정말 양반과 마님이 만든 것이요? 아낙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소방 맞은 양반가의 마님이십니다. 손이 저리 고우신 것을 보십시오. 방생이가 홍씨 마님을 가리켰습니다. 아낙은 마님의 고운 손길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손가락과 달빛처럼 하얀 손등은 분명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손가루를 만드는 법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쌀겨와 콩가루를 고루 섞고 여기에 잣가루를 조금 더하면 향이 더욱 좋아지지요. 마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아낙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아낙은 마침내 손가루 한 봉지를 사갔고 그날 저녁 마님과 방생이는 처음으로 번 동전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었으나 희망의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이라 부르면 좋을까? 마님이 손가루 봉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방마님 손가루방이라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방생이가 제안했습니다. 소방마님이라니 그것은 내 상처를 드러내는 이름이 아니냐? 마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오히려 그 이름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옵니다. 소문은 불꽃보다 빠르게 번지는 법. 양반가에서 소방 맞은 마님이 장터에서 솜씨를 뽐낸다는 이야기는 곧 온 한양에 퍼질 것이옵니다. 방생이의 눈빛이 꿀단지를 발견한 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꾸나. 내 상처가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될 테니. 이 이튿날부터 소방마님 손가루방이라는 이름이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생이의 예상대로 그 이름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양반가에서 쫓겨난 마님이 장터에서 손가루를 판다지. 그 손가루를 쓰면 양반가 규수처럼 고운 손을 가질 수 있다던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마님의 손가루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의 솜씨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고 방생이의 입담은 더욱 거침없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주막에서 나와 작은 방 하나를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인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님의 손재주는 금값이라고요. 방생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마님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봄날 첫 매화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길가에 버려진 풀잎처럼 시들어갔을 것이다. 한 달이 지나자 소방마님 손가루방은 장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마님은 이제 손가루뿐만 아니라 향초와 비누까지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방생이는 장터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며 장사의 길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터를 지나던 한 양반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방 맞은 마님이라고? 혹시 그게 배상좌 댁에? 그날 저녁 마님과 방생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배상좌의 귀에도 들어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소문은 이제 불길처럼 번져 한양 땅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슬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성공의 불씨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장터는 평소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소방마님 손가루방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마님의 손가루는 이제 한양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은 꽃을 품은 듯 향기로웠고 그 솜씨는 하늘이 내린 재주라 칭송받았습니다. 마님, 오늘도 장사가 대단하시네요. 장터의 정보통으로 알려진 기생 월양이 홍씨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월양은 꽃보다 고운 얼굴에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를 가진 여인으로 장터의 소문을 한 움큼 쥐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월향아, 반갑구나.
오늘은 무슨 소식을 가져왔느냐? 마님이 손가루를 섞으며 물었습니다. 마님, 큰 소식이 있사옵니다. 배상자 나리께서 마님의 소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월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홍씨 마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어찌 중요하겠느냐.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으니. 방생이가 물건을 정리하다 그 말을 듣고 마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님, 소인이 있사오니 염려 마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물결처럼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화려한 갓을 쓴 양반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희가 배상자이니? 월양이 숨죽여 물었습니다. 그렇다. 마님의 대답은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가벼웠으나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배상자는 거만한 걸음으로 소방마님 손가루방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이오, 홍씨 마님.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들에게 쏠렸습니다. 방생이는 마님 곁에 서서 경계의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런 곳까지 오셨소? 마님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장터에서 장사한다는 소문이 들려 확인하러 왔소. 배상자의 말에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아내라니요? 소박을 내린 여인을 아직도 아내라 부르시오? 마님의 대답은 가시 돋친 매와 가지와 같았습니다. 배상자의 얼굴이 부러졌습니다. 장터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면이 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었소. 집으로 돌아오시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소. 방생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마님께서는 이제 새 삶을 찾으셨사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사옵니다. 감히 천한 종놈이 끼어드느냐. 배상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마님이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생이는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동업자이니 그리 말하지 마시오. 배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소? 천한 종놈과 동업이라니 체면이 없소. 체면이요? 소박을 내릴 때는 체면을 생각지 않다가 이제 와서 체면을 말하시오? 마님의 말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일었습니다. 배상자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소. 돌아오시오. 당신이 필요하오. 월양이 슬쩍 마님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마님, 저희의 집이 요즘 재정이 기울었다 합니다. 마님을 데려가려는 것은 돈 때문일 수도 있사옵니다. 마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배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오? 아니면 내 손가루방의 수익이 필요한 것이오? 배상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당황함이 엿보였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여. 내가 그런 속셈으로. 마님, 갑자기 누군가 외쳤습니다. 마님의 손가루 한 봉지만 더 주십시오. 우리 따님 혼수에 꼭 필요하옵니다. 또 다른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마님의 향초는 궁에서도 쓴다던데 저도 하나 사고 싶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마님을 지지하며 나섰습니다. 배상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한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셔도 좋소. 배상자가 체면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마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처럼 차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이곳이 이제 내 집이오. 배상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님은 다시 손가루를 만들기 시작했고 장터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님, 정말 멋지십니다. 방생이가 감탄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님은 원래 그리 지혜로우셨다네. 월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귀가 또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는데 배상자 나리께서 요즘 큰 빚을 지셨다더군.
예피단 장사 조만복에게 말일세. 조만복? 방생이가 물었습니다. 그 조만복이 누구입니까? 장터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상인이지.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 재산을 모으는 자라네. 월양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배상자 나리가 그에게 큰 돈을 빌렸다는구먼. 홍씨 마님의 눈에 깊은 생각이 어렸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알겠다. 왜 갑자기 나를 찾아왔는지. 그날 밤 마님과 방생이는 작은 방에 앉아 꿀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생아, 내 생각은 어떠냐? 마님이 물었습니다. 조인의 생각으로는 배상자 나리께서 마님을 이용하려 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그러나 이제 마님께서는 그보다 더 강해지셨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사옵니다. 방생이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마님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떤 뜻이신지요? 방생이가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장터 사람들과 싸운 인연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송가루와 향초를 넘어 더 큰 장사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님의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방생이도 흥분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월양이 말하기를 한양 장터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미리 사들여 나눠 파는 자들이 있다 하더군요. 우리도 그런 상단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장단이라 마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방마님 상단, 이름이 괜찮구나. 방생이가 환히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옵니다. 내일부터 월양에게 물어 장터 사람들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홍씨 마님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상단을 이끌고 있었고 그 곁에는 늘 방생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선명하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과 방생이는 월양을 찾아가 상단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월양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겠군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지요. 그렇게 소방마님 상단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마님의 지혜와 방생이의 열정, 그리고 월양의 인맥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들의 꿈은 이제 작은 송가루방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배상자와 조만복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계집을 망하게 해야 한다. 내 체면이 구겨지지 않게. 배상자의 말에 조만복은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조만복의 눈에는 탐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성공과 배상자의 음모, 그리고 소방마님 상단의 탄생, 이 모든 것이 뒤얽히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오고 장터의 소문은 이제 한양팔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장터를 감싸던 어느 날, 소방마님 상단은 한창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송가루방에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한양 최고의 상단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니 하늘도 놀랄 일이었습니다. 마님의 지혜와 방생이의 열정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마님, 오늘도 장사가 대단하시네요. 월양이 마님의 새 상단을 방문하여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장터 한켠에 제대로 된 기와집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10여 명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향아,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야. 마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여름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이날따라 마님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푸른빛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가 그녀의 고운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버들가지 같은 허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연했습니다. 예전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의 눈동자에는 호수에 잠긴 별빛처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생이는 일꾼들을 이끌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머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듬직한 체격,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당당한 모습은 마치 양반가의 자제 같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은 마님을 위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생아, 잠시 내 방으로 오너라. 마님이 불렀습니다. 방생이는 일손을 멈추고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은은한 향초 향기로 가득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님? 방생이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상단이 크게 성장했으니 내게 선물을 주고 싶구나. 마님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방생이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양반들이 사용하는 고운 비단 가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는 하인이 아니라 상단의 주인이니 그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지. 마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생이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소인이 어찌 이런 귀한 물건을. 이제 소인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나라 하거라. 마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업자이니까. 방생이는 가끈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님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봄날의 따스한 햇살 같은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방생이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이 파도처럼 출렁였고 마님의 호수 같은 눈동자에는 수줍음이 어렸습니다. 마님, 방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이라고 불러도 좋다. 마님의 목소리는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흐르는 공기마저 달콤한 꿀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생이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고 마님의 향기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가이, 방생이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마님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월양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봄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무슨 일이냐? 마님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배상좌가 관아에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마님이 집안의 비방을 훔쳐 장사를 한다는 명목으로요. 월양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어찌 내 손으로 만든 송가루가 집안의 비방이라는 것이냐? 마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만복이 배상좌와 손을 잡고 마님의 상단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월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님의 물건에 독이 들어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방생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비열한, 어찌 그런 거짓말을. 진정하거라. 마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으니 두려울 것 없다. 그날 밤 마님과 방생이는 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방 안의 등불은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하루빨리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배상좌 나리와 조만복이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방생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어떻게 그들의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 마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둘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등불은 더욱 어두워졌고 방 안은 달빛만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속에서 마님의 얼굴은 더욱 신비로웠고 방생이의 그림자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방생아, 마님이 문득 목소리를 낮추어 불렀습니다. 네, 하이. 방생이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낮에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자꾸나. 마님의 목소리는 이제 벌꿀보다 달콤했습니다. 방생이는 마치 봄날에 만난 첫사랑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마님 곁으로 다가가 앉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 방생이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마님은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방생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도.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서로를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견딘 매화가 봄이 오자 꽃봉오리를 터뜨리듯
그들의 감정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방생이의 따스한 손길이 마님의 얼굴을 감쌌고 마님의 입술은 붉게 익은 석류처럼 달콤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하나로 섞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시 잊혀졌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었고 밤의 기운은 그들을 포근히 감쌌습니다. 두 영혼이 서로를 발견하는 시간, 그들은 마치 봄비에 젖은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생이의 단단한 팔은 마님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었고 마님의 향기로운 숨결은 방생이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들의 유인은 산들바람에 춤추는 꽃잎처럼 아름다웠고 봄날의 첫 빗방울처럼 청순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더욱 깊어갔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달과 별이 밤하늘에서 만나 빛을 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방생이의 딱딱한 방망이는 마님의 촉촉한 동굴을 찾아 헤매었고 두 영혼은 마침내 하나가 되어 욕망을 쏟아냈습니다. 내 평생 이런 감정은 처음이오. 방생이가 마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부드럽고 향기로웠습니다. 나 역시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구나. 마님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은은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배상자와 조만복의 음모가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깨어난 마님은 방생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이제는 더 많아졌구나. 마님은 조용히 일어나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하인을 불러 그 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이 편지를 꼭 한양포도청 최포도대장께 전하거라. 하인이 떠난 후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상단의 기와지붕을 비추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과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방생이가 깨어나 마님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단단한 결심을 마친 후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다. 마님이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상자와 조만복의 음모를 밝혀낼 증거를 찾을 거야. 방생이는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함께하겠소. 어떤 위험이 와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채로 그들은 새로운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이제 그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매화나무처럼 그들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가을의 초입, 한양 장터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방마님 상단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마님과 방생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배상자와 조만복이 퍼뜨린 악소문으로 인해 조금씩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손님이 더 줄었소. 방생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호수 같은 눈동자에는 불안과 결의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기다리자. 내가 포도청에 보낸 편지에 답이 올 것이야. 그때 상단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나 그 걸음걸이는 기품이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신지요? 방생이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수건을 내리자 마님은 몰라움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춘매. 정말 내가 맞느냐? 춘매는 예전 배씨 가문에서 마님을 모시던 하녀였습니다. 마님이 소박을 맞을 때 함께 나오지 못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춘매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소녀가 마님을 뵙고자 며칠을 돌아다녔사옵니다. 방생이가 재빨리 문을 닫고 춘매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왜 온 것이냐?
배상자가 너를 보냈느냐? 방생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옵니다. 방도령. 아니, 방생씨. 춘매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마님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마님이 춘매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로 지쳐 있었고 손에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춘매야, 먼저 쉬어라.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쉴 시간이 없사옵니다. 마님, 춘매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춘매가 꺼낸 것은 묵직한 장부와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배상자 나리와 조만복이 벌이는 비밀 무역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관청을 속이고 세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마님과 방생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었느냐? 마님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매일 밤 배상자 나리의 서재를 청소하는 일을 맡고 있었사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 장부를 발견했지요. 춘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사옵니다. 춘매는 보따리 맨 아래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초상화 한 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님이 초상화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도령의 초상화입니다. 춘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생이가 당황하여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그와 닮은 젊은 양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도령, 아니, 방생 씨께서는 사실 영의정댁 막내 아들이십니다. 춘매의 말에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방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전 영의정댁 막내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소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방생 씨였습니다. 배상자 나리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 하인으로 키웠지요. 춘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배상자 나리께서는 영의정과의 정치적 경쟁에서 이용하기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방도령을 드러내어 영의정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지요. 춘매가 설명했습니다. 방생이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래. 방생이는 사실 방씨 가문의 귀한 자제였던 것이냐. 마님이 방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이 정말 놀라운 인연을 맺어주셨구나. 춘매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배상자 나리가 마님을 다시 데려오려는 것은 마님의 장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최근 조만복과 함께 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관청의 세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불법 무역을 하여 큰 이익을 취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냐? 마님이 물었습니다. 배상자 나리께서 큰 빚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조만복에게 빚진 돈을 갚기 위해 마님의 상단을 차지하려 한 것이지요. 그런데 춘매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재촉했습니다. 조만복은 배상자 나리마저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배상자 나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춘매의 말에 마님과 방생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배상자와 조만복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마님의 눈에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월양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포도청 아전들이 오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방생이가 물었습니다. 배상자와 조만복이 관아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마님이 독이 든 물건을 팔아 사람들을 해쳤다는 누명을 씌웠지요. 월양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 차례다.
무슨 뜻이십니까? 방생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포도청 최 대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것이었다. 마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최 대장은 내 친정아버지의 옛 제자였지. 그가 이미 배상자와 조만복을 몰래 조사하고 있었을 거야. 마침 그때 포도청 아전들이 상단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들 뒤에는 위험 있는 모습의 포도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포도청 포도대장 최한수다. 홍씨 마님을 뵙고자 한다. 포도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이 담담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홍가희입니다. 포도대장이 마님을 보더니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오래간만입니다. 영감마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포도대장이 마님에게 이렇게 공손히 대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최 대장, 제가 보낸 편지를 받으셨지요? 마님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님. 저희는 이미 배상자와 조만복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던 참이었지요. 마님이 춘매가 가져온 장부와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 대장은 문서들을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배상자와 조만복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를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방생이가 물었습니다. 최 대장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마님을 보호하러 온 것입니다. 배상자와 조만복이 마님을 해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지요. 그때 또 다른 아전이 급히 들어와 최 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배상자와 조만복이 상단으로 오고 있습니다. 최 대장이 재빨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숨어라. 그들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잡겠다. 아전들과 마님 일행은 모두 방 안과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상자와 조만복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상단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상단은 내 것이 될 것이오. 배상자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 것이 될 것이오.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소. 조만복이 음흉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배상자가 놀라 조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었소? 당신은 이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소. 나는 이 자리에서 빠져나갈 것이오. 조만복의 말에 배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최 대장이 아전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배상자, 조만복, 너희를 세금 횡령과 불법 무역 혐의로 체포한다. 두 사람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배상자가 외쳤습니다. 아전들이 두 사람을 붙잡자 마님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배상자, 이제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알겠소? 배상자는 마님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교만했던 얼굴은 이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홍씨, 어찌 소박을 내린 것을 후회하시오? 마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소. 방생이가 마님 곁에 섰고 춘매는 초상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배상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소? 마님이 방생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배상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영의정댁 막내 아들을 하인으로 삼아 키웠다니 정말 놀라운 만행이오. 마님의 말에 최 대장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의정댁 막내 아들이라고? 납치되었다는 그 아이가? 최 대장이 방생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춘매가 초상화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영의정댁에서 그린 막내 아들의 초상화입니다. 방 도령과 똑같지 않습니까? 최 대장은 초상화와 방생이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군. 이것은 더 큰 죄로군. 배상자, 내 죄가 더욱 무거워졌다. 배상자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양반이 이제는 죄인이 되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조만복도 마찬가지로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님과 방생이는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진실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방생이의 출신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방생아, 아니, 이제 무엇라 불러야 할지. 마님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방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생이는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생입니다. 마님,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단락된 듯했지만 마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생이의 진짜 신분이 밝혀진 이상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의정 댁에서 방생이를 데려가려 한다면? 마님의 호수 같은 눈동자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최 대장이 떠나기 전 마님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마님, 내일 영의정께서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방도령, 아니, 방생 씨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막 찾은 행복이 다시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생이도 복잡한 표정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방마님, 하인과 손잡고 양반을 무너뜨린 썰, 가을의 끝자락, 소방마님 상단에 영의정 방요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길은 방생이에게 고정되었고 방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듯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냐? 방생이는 떨리는 다리로 영의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방생이라 하옵니다. 영의정이 천천히 다가와 방생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내 얼굴에서 내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내 막내 아들이 납치되었다. 그날 이후로 내 가문은 기쁨을 잃었다. 영의정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아버님, 방생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새어나왔고 영의정의 눈에서는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아,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방생이는 영의정 댁으로 돌아가겠지.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겠지. 그러나 영의정의 다음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홍가이마님, 당신의 아버지 홍판서와 나는 정적이었소. 배상자는 우리의 갈등을 이용하여 내 아들을 납치했던 것이오. 저의 아버지요? 마님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홍판서가 죽기 전 우리는 화해를 했소. 그는 내게 유언으로 자신의 딸을 부탁했소. 영의정의 말에 마님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방생이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마님과 함께 이 상단을 이끌고 싶습니다. 영의정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는 존중하마.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 둘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는 것이다. 그때 춘매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마님, 배상좌가 포도청에서 탈출했습니다. 순식간에 배상좌가 칼을 휘두르며 상단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홍씨, 내가 내 모든 것을 망쳤다. 그러나 뜻밖에도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배상좌를 향해 돌과 채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소방마님을 해치려 하다니. 월양이 외쳤습니다. 소방마님은 우리 장터의 보배입니다. 호위무사들이 배상좌를 제압했고 영의정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악행의 끝은 이것이다. 그날 저녁 영의정은 마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홍판서가 내게 남긴 것이다. 마님이 편지를 읽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방요원과 나는 젊은 시절 가장 친한 벗이었다. 내 마지막 소원은 너의 행복이다. 첫 서리가 내리던 날, 소방마님 상단에서는 특별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님은 붉은 원삼을 입고 꽃보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고, 방생이는 당당한 신랑의 모습으로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영의정이 친히 주빈이 되어 혼례를 주관했고, 장터 사람들은 모두 모여 축하의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제부터 소방마님 상단은 두 분의 것입니다. 월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생이가 마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문을 잇는 다리가 되었소. 그리고 상단도 더욱 키워나갈 것이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소방마님 상단은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마님의 손가루와 향초는 왕실에서도 찾는 명품이 되었고 방생이는 영의정의 아들로서 상단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소방마님 상단이라는 이름을 간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겠소.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 마님이 방생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님의 지혜와 용기 덕분이오. 방생이가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배를 슬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세상에서 자라게 될까? 방생이의 눈이 밝게 빛났습니다. 사랑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 사랑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오. 장단뜰에는 매화나무와 소나무가 나란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혼례 선물로 준 것이었지요. 매화는 홍씨를, 소나무는 방씨를 상징한다. 이제 두 가문이 하나로 이어졌으니 이 나무들도 함께 자라거라. 매화나무에는 벌써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고 소나무는 변함없이 푸르렀습니다. 마치 마님과 방생이의 사랑처럼 봄의 화사함과 겨울의 굳건함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